서울 강남 신라호텔의 11월 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크리스탈 볼륨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 5개가 황금빛 불빛을 쏟아내며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들을 반짝이게 했고, 그 빛은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연회장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바닥의 순백색 대리석은 그 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사했고, 입구에서 단상까지 이어진 붉은 카펫 양옆으로는 하얀 장미로 만든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었다. 장미는 각 꺾은 것이어서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오늘은 박영숙 여사의 칠순잔치였다. 서울 상류층 인사 300명이 모인 성대한 잔치였다. 재벌 총수,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국회의원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명품을 온몸에 걸치고 있었다. 여자들은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의 드레스와 한복을 입었고, 남자들은 브리오니와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맞춤 양복에 롤렉스와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샤넬 넘버 5와 에르메스 향수의 부드러운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위로 주방에서 막 나온 요리의 고소한 향이 더해졌다. 테이블은 50개가 넘었고, 각 테이블마다 흰 리넨 천이 깔려 있었으며, 그 위에는 바카라 크리스탈로 만든 잔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물잔, 와인잔, 샴페인 잔이 각각 놓여 있었고,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난초와 백합, 장미로 만든 꽃꽂이가 놓여 있었고, 금빛 리본과 작은 진주 장식이 꽃들 사이를 장식하고 있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현악 사중 주단이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지크를 연주하고 있었다. 바이올린 2대, 비올라 1대, 첼로 1대가 만들어내는 선율은 우아하고 품이 있었다. 바이올린의 높은 음이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첼로의 낮은 음이 바닥을 타고 흐르며 공간을 채웠다. 연주자들은 모두 검은 연미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손가락이 현을 타고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웨이터들이 하얀 장갑을 끼고 은쟁반 위에 샴페인을 올려놓고 하객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샴페인은 돔 페리뇽이었다. 한 병에 수십만 원 하는 고급 샴페인이었고, 황금빛 액체가 잔을 채우며 기포가 올라와 톡톡 소리를 냈다. 하객들은 샴페인 잔을 들어 서로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고, 그 소리가 연회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땡그랑 땡그랑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맑고 청아한 소리였다. 단상은 연회장 가장 앞쪽에 위치했고, 바닥보다 50cm 높았다. 그 위에는 왕자처럼 생긴 거대한 의자가 놓여 있었다. 자주색 벨벳 쿠션에 금빛 테두리가 둘러진 의자였고, 의자 뒤에는 금박으로 수자를 새긴 병풍이 세워져 있었다. 그 의자에 박영숙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68살이었지만 50대처럼 보였다. 피부는 매끄러웠고 주름은 거의 없었다. 얼굴에는 완벽한 화장이 되어 있었다. 하얀 파운데이션, 분홍빛 블러셔,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했다. 박영숙은 자주색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다. 한복은 명인이 직접 지은 것이었고, 저고리에는 금실로 학을 수놓았다.
학은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고 날개의 깃털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치마에는 은실로 구름을 수놓았고 치마 끝에는 작은 진주들이 달려 있어서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며 반짝였다. 머리에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쓰던 금비녀가 꽂혀 있었고 비녀 끝에는 비취가 박혀 있어서 초록빛으로 빛났다. 목에는 남양진주로 만든 목걸이가 세 겹으로 감겨 있었다. 각각의 진주는 엄지손가락만큼 컸고 완벽하게 둥근 모양의 우윳빛 광택을 띠고 있었다. 귀에는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달려 있었고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반짝였다.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에메랄드 반지, 루비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고 그녀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보석들이 빛을 발했다. 박영숙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눈가에 생긴 주름마저도 우아해 보였다. 그녀는 오늘의 주인공이었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부유한 여성들이었고 그들도 명품 한복과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을 걸치고 있었다. 영수가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 규모는 처음 봐. 한 친구가 연회장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럼 내 칠순인데 제대로 해야지. 하객만 300명이 넘는다더라. 박영숙이 우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음식도 엄청나네. 저 랍스터 좀 봐. 크기가 장난 아니야. 다른 친구가 뷔페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연하지. 신라 호텔 최고급 코스로 준비했어. 1인당 30만 원짜리야. 박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헐, 30만 원? 그럼 음식비만 억 단위네. 친구가 놀라며 물었다. 뭐, 그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박영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감탄했다. 부러워하는 눈빛이었다. 그나저나 며느리는 어디 있어? 오늘 같은 날은 시어머니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친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박영숙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다. 하지만 곧 다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며느리? 아, 저 애는 지금 일하고 있어. 손님 접대하고 테이블 정리하고 그런 거.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어머, 오늘 같은 날에 며느리를 일시켜? 친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뭐, 며느리가 할 일이 그거잖아. 어차피 집안일이니까. 밥값은 해야지. 박영숙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눈은 웃지 않았다.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런 자리에서 불편한 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니까. 그 순간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이서진이 큰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지나다니고 있었다. 서진은 38살이었지만 40살처럼 보였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피부는 창백했고 볼은 꺼져 있었으며 입술에는 피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깨끗하고 다림질도 잘 되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너무나 초라했다.
명품 로고도 없었고 디자이너의 이름도 없었다.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12만 9천 원 주고 산, 그것도 할인받아서 산 옷이었다. 다른 하객들과 비교하면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다. 바로 옆 테이블의 여자는 디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검은색 드레스였지만 서진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천이 달랐고 빛이 흘렀다. 실크로 만든 드레스였고 가격은 1,500만 원이었다. 또 다른 여자는 명인이 지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였고 비단에 술을 놓았다. 500만 원짜리 한복이었다. 서진의 얼굴에는 화장이 거의 없었다. 기초 화장만 살짝 했고 입술에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다. 그게 전부였다. 아이섀도도 없었고 아이라이너도 없었고 마스카라도 없었고 블러셔도 없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검은색 머리끈으로 묶었을 뿐이고 헤어 액세서리는 하나도 없었다. 귀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고 목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손목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장신구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 같았다. 아니, 하인 같았다. 이곳에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일하러 온 사람 같았다. 쟁반 위에는 더러운 접시들이 쌓여 있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 반쯤 먹은 스테이크, 한 입 베어 먹은 빵, 립스틱 자국이 묻은 냅킨, 반쯤 마신 샴페인 잔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서진은 테이블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다녔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서진은 테이블 옆을 지날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고 목이 막혔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오늘만 지나가면 어머님 칠순잔치니까 참아야 해. 가족이니까.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더 숙였다. 눈물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객들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저 여자 누구야? 한 하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처음 보는데. 다른 하객이 대답했다. 직원인가? 또 다른 하객이 물었다. 직원 같지 않은데. 유니폼도 안 입고. 첫 번째 하객이 말했다. 그럼 손님? 두 번째 하객이 물었다. 손님이 저렇게 일하겠어? 세 번째 하객이 말했다. 이상하네. 그들은 수군거렸다. 서진은 그 소리들을 다 들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녀의 귀에는 마치 확성기로 말하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귀까지 빨개졌고 목덜미까지 뜨거워졌다. 저기요, 물 좀 더 주세요. 한 중년 남자가 서진을 불렀다. 그는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고 네이비 색상이었으며 손목에는 롤렉스 금시계가 빛났다. 5천만 원짜리 시계였다. 네, 손님.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다.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서빙하시는 분들 정말 친절하네요. 신라 호텔 직원이세요? 남자가 웃으며 물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요,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말할 수 없었다. 차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억지 미소였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미소였고 얼굴 근육이 경직된 미소였다. 남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동료와 대화를 시작했다. 골프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돈 이야기를 했다. 서진은 주방으로 향했다. 걸을 때마다 검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과 부딪혀 소리를 냈다. 딱딱딱.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쿵쿵쿵 울렸다. 주방 문을 열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왔다.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불판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탁탁탁 울렸고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고 요리사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스테이크 3개, 파스타 5개, 샐러드 10개. 서진은 싱크대에 더러운 접시들을 내려놓았다. 손을 씻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약간 정신이 들었다. 손이 차가워졌고 떨림이 조금 멈췄다. 그녀는 주방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보았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다. 마치 귀신 같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보라색이었고 입술은 파래 있었다. 나는 누구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며느리일까? 아내일까? 아니면 그냥 하인일까? 노예일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됐다. 오늘은 어머님의 칠순잔치였다. 즐겁게 보내야 했고 웃어야 했다. 그녀는 물병을 들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음악이 바뀌었다. 현악 사중주단이 다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비발디의 사계중 봄이었다. 경쾌한 선율이었고 바이올린이 새소리를 흉내냈다. 삐리리 삐리리. 봄의 느낌이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 음악이 슬프게 들렸다. 왜일까? 봄은 기쁜 계절인데, 새로운 시작인데, 왜 슬프게 들릴까? 서진은 물을 요청한 손님에게 다가갔다. 물을 따라 주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말했다. 서진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다. 그때였다. 서진아.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경멸이 담긴 목소리였다. 박영숙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것이 멈췄다. 현악 사중주단이 연주를 멈췄다. 활이 공중에서 정지했다. 하객들이 대화를 멈췄다. 입이 닫혔다. 웨이터들이 걸음을 멈췄다. 발이 바닥에 붙었다. 샴페인 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음식을 먹던 포크가 접시 위에서 멈췄다. 냅킨으로 입을 닦던 손이 멈췄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백 개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다. 300명의 눈이었다. 600개의 눈동자였다.
모두 그녀를 보고 있었다. 응시했다. 쳐다봤다. 뚫어지게 바라봤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서진에게 쏟아졌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 같았다. 무대 위의 배우처럼 하지만 이것은 연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잔인한 현실이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슴속 깊은 곳까지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손이 떨렸다. 심하게 떨렸다. 아니야, 제발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오늘만은 제발, 이 사람들 앞에서만은 제발,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을. 네, 어머님.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떨렸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녀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쟁반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너무 크게 울려 퍼졌다. 서진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죄인처럼 단두대로 향하는 사형수처럼 걸었다. 붉은 카펫 위를 걸었다. 구두 소리가 났다. 딱, 딱, 딱. 그 소리만이 조용한 연회장에 울렸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 모두가 그녀의 걸음을 지켜봤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저 여자 누구야? 박 여사님이 부르네. 며느리 아닐까? 며느리면 왜 저렇게 일하고 있어? 이상하네, 뭔가 있나 봐. 쉿, 조용히 해, 들으면 안 돼. 서진은 그 소리들을 들었다. 모든 단어를 들었다. 모든 음절을 들었다. 귀가 따갑게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게 들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그녀를 따라왔다. 걸을 때마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 그림자는 길었다. 바닥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였다. 마치 그녀의 고통처럼 끝없는 그림자였다. 단상 아래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높았다. 50cm밖에 안 되지만 마치 저 높이 있는 것 같았다.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았다. 박영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서진은 아래에 서 있었다. 신하처럼 서 있었다. 아니, 하인처럼, 노예처럼 서 있었다. 박영숙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는 서늘했다. 마치 겨울바람처럼, 칼날처럼 차가웠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눈은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진아. 박영숙이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또렷하게 모든 사람이 듣게 불렀다. 네, 어머님. 서진이 대답했다.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마. 박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날카로웠다. 마치 얼음 조각처럼, 칼날처럼 그 목소리가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더 깊게, 더 낮게, 90도로 숙였다. 그녀의 목덜미가 드러났다. 하얀 목덜미였다. 연약한 목덜미였다. 넌 그냥 일하러 온 사람처럼 보여야 해. 알겠니? 박영숙이 말했다. 이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킥킥대는 소리, 낄낄대는 소리, 비웃는 소리, 놀리는 소리가 연회장을 채웠다. 하하, 호호호,
저 여자 정말 일하러 온 사람 같긴 하네. 그러게, 옷 좀 봐. 서진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귀까지 빨개졌다. 이마까지 뜨거워졌다. 땀이 났다. 등에서, 겨드랑이에서,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참아야 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가족이니까, 가족은 이해해야 하니까, 용서해야 하니까.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다. 마음은 부서지고 있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야. 박영숙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천천히, 우아하게 일어섰다. 자주색 한복 치맛자락이 바닥을 쓸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쓸었다. 그녀는 단상 끝으로 걸어왔다. 서진을 내려다보았다. 높은 곳에서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실수야. 박영숙이 말했다. 연회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았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음악이 없었다. 웃음소리도 없었다. 대화 소리도 없었다. 오직 박영숙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말이 되니? 박영숙이 물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눈동자가 촉촉해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흘려서는 안 됐다.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됐다. 어머님, 제발 여기 손님들이 다 보고 계신데.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애원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거의 울음이었다. 손님들이 보면 어때? 사실을 말하는 건데. 박영숙이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는 듯 크게 말했다. 마이크로 말하는 것처럼 크게 말했다. 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뭘 갖고 왔니? 박영숙이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것도 없었잖아. 박영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집안도 변변찮고.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학벌도 그저 그렇고. 두 마디가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가진 것도 없고. 세 마디가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각각의 말이 칼처럼, 창처럼, 화살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다. 차마 보기 민망해서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지켜봤다. 눈을 떼지 못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턱을 지나 목으로 흘러갔다. 옷깃에 떨어졌다. 검은 천에 흡수되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서진은 생각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서진이 말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자격이 없어. 박영숙이 소리쳤다. 그 소리에 샹들리에의 크리스탈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박영숙이 친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친구들이 다 물어봐. 박 여사, 며느리는 어떤 집안 딸이에요? 하고. 박영숙이 말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 아무 말도 못하지. 그녀가 계속했다.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애예요. 라고 둘러대는 수밖에. 박영숙이 말했다. 시골, 평범, 둘러대다 그 단어들이 서진의 귀에 꽂혔다.
모처럼 가시처럼 꽂혔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커졌다. 불쌍하네, 저 며느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박 여사님도 참 칠순잔치에서까지. 쉿, 조용히 해, 들으면 안 돼. 서진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도망갈 수도 없었다.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박영숙은 서진 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사냥꾼처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자주색 한복 치맛자락이 바닥을 쓸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쓸었다. 그리고 말이야. 박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넌 결혼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애가 없어? 박영숙이 물었다. 서진의 몸이 굳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말만은,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5년이야, 5년. 박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게 무슨 여자야? 박영숙이 소리쳤다. 연회장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서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입술이 파래졌다. 손이 차가워졌다. 다리가 떨렸다. 어머님, 그건 제 탓만이 아니에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병원에서도 남편분도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서진이 말을 이었다. 닥쳐. 박영숙이 소리쳤다. 그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변명하지 마. 우리 우혁이는 멀쩡해. 박영숙이 말했다. 문제는 내가 있는 거야. 박영숙이 계속했다. 내가 애를 못 낳는 거라고. 박영숙의 마지막 말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수군거렸다. 불임이구나. 5년이나 됐는데 애가 없다니. 그래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소리를 들었다. 비난의 소리, 동정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날아왔다. 이게 사랑일까?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가족일까? 아니면 이건 지옥일까? 그때 단상 반대편에서 정우혁이 올라왔다. 42의 남편이었다. 그는 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다. 네이비 색상의 양복은 그의 체형에 완벽하게 맞았다. 하얀 셔츠에 파란색 넥타이를 맸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다. 얼굴은 붉었다. 술을 마신 모양이었다. 눈도 약간 풀려 있었다. 그는 어머니 옆에 섰다. 팔짱을 꼈다. 그리고 서진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사랑도 미안함도 동정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여보. 서진이 그를 올려다보며 작게 불렀다. 마지막 희망을 걸며 불렀다. 제발 내 편이 되어달라고,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눈빛으로 불렀다. 하지만 우혁은 고개를 돌렸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당신 좀 정신 차려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차가웠다. 우혁 씨, 당신마저. 서진이 말했다. 당신마저 뭐? 우혁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엄마가 창피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당신 때문에. 우혁이 말했다. 당신 때문에
그 말이 서진의 가슴에 꽂혔다. 우혁 씨,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있잖아요. 서진이 말했다. 노력? 우혁이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5년째 노력한다면서 결과가 없잖아. 그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그게 무슨 노력이야.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우혁이 말했다. 서진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쓰러질 것 같았다. 박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서진아, 솔직히 말할게. 그녀가 서진의 바로 앞에 섰다. 코앞에서 섰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샤넬 넘버 5였다. 비싼 향수였다. 넌 내가 사람 구할 때 데려온 하녀였지 며느리가 아니야. 박영숙이 말했다. 서진의 심장이 멎었다. 알겠어? 우리 집 체면만 깎지 말아줘. 박영숙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수치야. 진짜 수치라고. 박영숙이 소리쳤다. 수치, 그 단어가 메아리 쳤다. 연회장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수치, 수치, 수치. 하객들이 고개를 흔들었다. 몇몇은 일어나서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이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 끔찍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장면을 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박영숙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진이 물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야. 박영숙이 소리쳤다. 너는 우리 집에 기생하는 거지. 먹여 살려주고 재워주고 옷 사주는 게 다 우리 돈이야. 박영숙이 말했다. 우혁도 거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당신이 버는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애나 낳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우혁이 말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입안에서 새맛이 느껴졌다. 애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집안도 변변찮고. 우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다.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우리 집에 며느리라고 들어왔다는 게 말이 돼? 우혁이 말했다. 박영숙이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오늘은 제 칠순잔치인데 불편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녀는 마치 연기를 하듯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면 집안이 망해요. 박영숙이 말했다. 몇몇 하객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옆 테이블에 놓인 와인 잔을 집어들었다. 붉은 와인이 담긴 크리스탈 잔이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을 받아 루비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머님, 서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이 물었다. 뭘 묻게? 박영숙이 대답했다. 어머님은 저를 정말 며느리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서진이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영숙의 대답이 나왔다. 없어. 단 한 번도. 박영숙이 말했다. 그 말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칼보다 더 날카롭게 찔렀다. 처음부터 난 반대했어.
우혁이가 너를 데려왔을 때부터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어울릴 리가 없잖아. 그래도 우혁이가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 하지만 5년이 지나도 넌 여전히 쓸모없더라. 박영숙이 말했다. 서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났다. 그럼 우혁 씨는요? 그녀가 남편을 돌아보았다. 여보,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서진이 물었다. 우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사랑?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지겨워. 우혁이 말했다. 지겹다. 그 단어가 메아리 쳤다. 매일 울고 매일 미안하다고 하고 매일 작아지는 모습. 그런 거 보는 게 피곤해. 난 당당한 여자가 좋은데 당신은 너무 약해. 우혁이 말했다. 서진은 와인 잔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렇군요. 이제 알겠어요. 서진이 말했다. 뭘 알아? 우혁이 물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서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고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우혁 씨 좋아하는 것들 다 맞춰주고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진이 말했다. 그래서 박영숙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전 가족이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진이 말했다. 박영숙이 서진에게 다가왔다. 맞아. 넌 가족이 아니야. 넌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야. 박영숙이 말했다. 좋아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다. 그럼 이제 저도 가족처럼 굴지 않을게요. 서진이 말했다. 뭐? 박영숙이 물었다. 5년 동안 참았어요. 모욕도, 무시도, 무례함도 다 참았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들, 그건 가족이 할 짓이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다. 감히 내가 나한테. 박영숙이 화를 내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막았다. 들으세요, 어머님. 그리고 우혁 씨도. 서진의 목소리에 확실한 힘이 실렸다. 오늘은 제가 참을게요. 어머님 칠순잔치니까. 마지막으로 며느리로서의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서진이 말했다. 하지만 내일은 달라요. 서진이 계속했다. 연회장의 공기가 변했다. 내일부터는 당신들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저한테 한 말들, 한 행동들, 모두 다. 서진이 말했다. 후회? 내가? 박영숙이 비웃었다. 내일은. 서진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이 사라지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다. 당신들이 절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서진이 말했다. 이 말에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무릎을 꿇다니? 내가 무슨 수로? 우혁이 코웃음을 쳤다. 두고 보세요. 서진이 말했다. 서진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박영숙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야, 이거사.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박영숙이 소리쳤다. 그 순간 박영숙의 손이 테이블을 스쳤고 와인병이 쓰러졌다. 쾅, 와인병이 테이블에 부딪혔다. 붉은 와인이 솟구쳤다.
마치 분수처럼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내려왔다. 서진의 드레스 위로 와인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검은 드레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붉은 와인은 피처럼 보였다. 드레스의 앞부분, 치마, 소매, 모든 곳이 와인으로 젖었다. 와인은 차가웠고 끈적했다. 천천히 드레스에 스며들었고 서진의 피부까지 닿았다. 아! 하객들이 소리쳤다.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봐, 이것 봐. 얼마나 멍청한지. 옷도 제대로 못 챙겨. 박영숙이 소리쳤다. 하지만 서진은 젖은 드레스를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영숙과 우혁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 옷은 값싸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서진이 젖은 드레스를 만지작거렸다. 와인이 손에 묻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시어머니. 그런 걸 꿈꿨죠.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꿈은 다 사라졌어요. 매일매일이 악몽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요. 사랑 없는 집은 그냥 감옥이에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서진이 말했다. 서진은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집 나가겠어요. 오늘 당장. 서진이 말했다. 연회장이 술렁였다. 집을 나간다고? 어디로? 우혁이 물었다. 그건 당신들이 알 필요 없어요. 서진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야, 이거 사.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영숙이 소리쳤다.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칠순 축하드려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서진이 말했다. 아, 서진아, 돌아와. 안 그러면 이혼이야. 우혁의 말에 서진은 잠시 멈췄다. 좋아요. 이혼하죠. 이혼 서류 보내세요. 제가 바로 서명할게요. 서진이 말했다. 서진이 문을 열었다.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저는 이 집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전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머님. 그리고 우혁 씨도. 오늘 저한테 하신 모든 말, 모든 행동. 전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곧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서진이 문을 나섰다. 샹들리에의 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다. 와인에 젖은 드레스는 피를 흘린 것처럼 보였다. 문이 닫혔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연회장은 침묵에 잠겼다. 샹들리에만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무심하게 호텔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생각했다. 5년 동안 참았다. 모욕도 무시도 무례함도 다 참았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한 말들은 가족이 할 짓이 아니었다. 호텔을 나서자 11월의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떨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 탔다.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주세요. 서진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대답했다. 택시가 출발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옷이. 기사님이 백미러로 그녀를 쳐다보며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서진이 대답했다.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기사님의 따뜻한 말이었다. 저는 5년 동안 참았어요. 정말 열심히 참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손님. 기사님이 말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서진이 말했다.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나오셨잖아요. 기사님이 말했다. 그럴까요? 서진이 물었다. 그럼요. 인생은 길어요.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기사님이 말했다. 택시는 삼성동 오피스텔 앞에 멈췄다. 5년 전 결혼하기 전 살던 곳이었다. 다행히 계약을 유지해 두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오늘 그 불안이 현실이 되었다. 방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5년 동안 비워둔 공간이었다. 서진은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그녀는 샤워 부스 안에서 울기 시작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분노, 슬픔, 억울함, 외로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침대에 앉아 그녀는 생각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그녀의 시선이 옷장 위에 놓인 상자에 닿았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녀에게 준 것이었다. 서진아, 이걸 잘 보관해라. 내가 정말 힘들 때 이걸 열어봐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힘든 때가 있었을까? 서진은 상자를 내려서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서류를 펼치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지? 서류에는 신라투자홀딩스 주식 양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아버지가 신라투자홀딩스의 주주였다고? 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평범한 사업가였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다. 하지만 이 서류에 따르면 아버지는 신라투자홀딩스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그리고 수혜자는 이서진, 바로 그녀였다. 아버지, 왜 이걸 말씀 안 하셨어요? 서진은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다. 사랑하는 내 딸 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야. 아빠가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서진아, 아빠는 사실 신라투자홀딩스의 공동 창업자였어. 친구와 함께 이 회사를 만들었지. 하지만 친구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빠를 배신했어. 회사에서 쫓아냈지. 아빠는 법정 싸움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친구의 가족이 불쌍했거든. 하지만 주식만큼은 지켰어. 30%의 지분을.
그리고 그 주식을 너에게 물려주는 거야. 서진아, 이 주식으로 내 인생을 바꿔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마. 내 가치를 알아라. 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였다. 그녀가 힘들어할 것을, 도움이 필요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봤다. 신라 투자홀딩스 30% 지분.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이었다. 이것은 무기였다. 이제 시작할 수 있겠네. 정우혁, 박영숙. 당신들은 큰 실수를 했어요. 저를 무시한 게 말이에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제가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이 지분을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3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서진은 완전히 변했다. 아니, 이제 그녀는 이서진이 아니었다. 이연서.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름을 바꿨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현서는 신라 투자홀딩스의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30% 지분을 가진 그녀는 이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였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신라 투자홀딩스의 새로운 대표이사 이연서입니다. 짧게 자른 머리, 샤프한 정장, 차갑고 단단한 눈빛. 예전에 약한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투명한 경영, 공정한 거래, 그리고 확실한 성과. 이것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다. 현서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회의가 끝나고 현서는 비서에게 말했다. 김 비서, 정우혁이라는 사람 알아요? 현서가 물었다. 네, 대표님. 중견 건설회사 이사로 계신 분이죠? 비서가 대답했다. 맞아요. 그 사람 회사 재무제표 좀 가져와요. 그리고 거래처 목록도. 현서가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대답했다. 현서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정우혁? 현서가 속삭였다. 며칠 후 현서는 우혁을 회사로 불렀다. 우혁은 신라 투자홀딩스 본사에 도착해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정우혁 이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대표이사님 사무실입니다. 비서가 말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우혁은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다. 어서 오세요, 정우혁 이사님. 현서가 말했다. 당신 서진이? 우혁이 말했다. 아니에요. 전 이연서예요. 이서진은 죽었어요. 3개월 전에. 현서가 말했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혁이 당황하며 물었다. 앉으세요, 정우혁 씨. 현서가 말했다. 현서는 서류를 우혁 앞에 놓았다. 당신 회사의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횡령 증거 자료들. 현서가 말했다. 우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횡령? 무슨 소리야? 우혁이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당신은 회사 자금 15억 원을 빼돌렸어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현서가 차갑게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우혁이 소리쳤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현서가 서류를 펼쳤다. 우혁의 눈이 커졌다. 정우혁 씨 3개월 전 신라 호텔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죠? 넌 애도 못 낳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라고 했죠. 그리고 지겹다고도 했죠. 그 말들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세요? 아니, 모르겠죠. 당신은 한 번도 제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가 당신을 무릎 꿇게 할 차례예요. 현서가 말했다. 무릎을 꿇게? 말도 안 돼. 우혁이 소리쳤다.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건 어때요? 당신 어머니 박영숙 씨 3년 전에 친구 보증을 섰죠. 10억 원. 친구가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그대로 박영숙 씨한테 넘어갔죠. 하지만 박영숙 씨는 갚을 돈이 없어요. 채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저는 그 채권을 샀어요. 3개월 전에. 그리고 이제 10억 원을 받아내려고 해요. 현서가 말했다. 10억이라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10억을 갚아? 우혁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죠. 당신들이 사는 그 큰 집. 시장 가격이 15억 정도 되죠? 10억 갚고 5억 남으면 그걸로 작은 아파트나 구하세요. 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발 이러지 마. 우혁이 애원했다. 제발. 그 말, 제가 3개월 전에 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들어주지 않았죠. 나가세요, 정우혁 씨. 다음에는 법정에서 만나요. 현서가 말했다. 몇 주 후 법정 날이 왔다. 피고인 정우혁에게 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말했다. 우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박영숙은 채무 변제 소송에서 졌다. 집을 팔아야 했다. 법정 밖으로 나온 현서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현서 대표님, 전 남편을 고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자가 물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복수와 정의는 달라요. 복수는 감정이지만 정의는 원칙이에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5년 동안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어요. 그건 명백한 인권 침해였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횡령은 명백한 범죄였고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너무 아파서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현서가 말했다. 1년이 흘렀다. 이현서는 신라투자홀딩스를 성공적으로 경영했다. 회사는 2배로 성장했고 그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대표가 되었다. 반면 우혁과 영숙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우혁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영숙은 건강이 나빠졌다. 어느 날 현서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영숙이 보낸 편지였다. 현서에게 1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뿐이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현서야, 나는 너를 며느리로 본 적이 없다고 했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사실은 무서웠어. 내가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해서 그런 너를 보면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나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 재벌가에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당한 걸 너한테 되풀이한 거지.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 나는 너한테 가해자였어. 현서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행복하길 바란다고. 박영숙. 현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저 슬픔이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러 어느 가을날이었다. 현서는 신라 호텔을 다시 찾았다. 바로 그 연회장. 2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오늘은 신라투자홀딩스 창립 2주년 기념 파티였다. 같은 장소 하지만 완전히 다른 주인공. 파티가 한창일 때 문이 열리고 초라한 옷차림의 영숙이 들어왔다. 어머님, 현서가 말했다. 현서야, 축하한다. 영숙이 말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현서가 물었다. 초대장을 보내줬더라고. 고마워. 영숙이 말했다. 현서는 한 달 전에 영숙에게 초대장을 보냈었다. 들어오세요. 현서가 말했다. 두 사람은 한적한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현서가 물었다. 그럭저럭 살아가지 뭐. 영숙이 쓸쓸하게 웃었다. 우혁 씨는요? 현서가 물었다. 요즘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 월급은 적지만 열심히 일하더라. 영숙이 말했다. 그래요. 현서가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현서야. 영숙이 말했다. 네. 현서가 대답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용서요. 현서가 말했다. 응. 영숙이 말했다. 용서는 했어요, 어머님. 1년 전부터 이미. 현서가 말했다. 정말? 영숙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현서가 말했다. 그럼. 영숙이 말했다. 하지만. 현서가 영숙을 돌아보았다. 가족으로는 다시 못 돌아가요. 현서가 말했다. 왜? 영숙이 물었다.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요. 그 상처는 용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물긴 했지만 흉터는 남았어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그날 밤 신라 호텔에서의 일들이. 현서가 말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영숙이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해해요. 어머님도 피해자였다는 걸. 편지 읽었어요. 어머님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하셨다고. 그 고통이 대물림된 거죠. 어머님에게서 저에게로. 하지만 이제 그 고리는 끊어졌어요. 전 절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낼 수 있어요.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로. 현서가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영숙이 현서의 손을 잡았다. 현서야,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넌 훌륭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그랬어. 내가 그걸 몰라봤을 뿐이야. 영숙이 말했다. 고마워요, 어머님. 현서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제 가볼게. 너 바쁠 테니까. 영숙이 말했다. 어머님. 현서가 영숙을 불렀다. 응?
영숙이 대답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현서가 말했다. 너도 꼭 행복해라. 영숙이 말했다. 영숙이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2년 전 이곳에서 그녀는 무릎 꿇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당당히 서 있었다. 파티가 끝났다. 손님들이 떠났다. 현서는 혼자 연회장에 남았다. 2년 전 그 자리에 섰다. 와인이 쏟아지던 자리. 이제 끝났네. 아빠, 저 잘했죠?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현서가 속삭였다. 연회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안녕, 이서진. 이제 넌 진짜 자유야. 현서가 말했다. 호텔을 나섰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갑지만 상쾌한 빗줄기가 얼굴을 적셨다.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참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나를 버리는 일이었다. 이제 나는 나를 지킨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내 가치를 안다. 나는 이현서다. 신라투자홀딩스의 대표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자유다. 빗속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다. 완전한 해방, 그리고 진짜 행복.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며느리의 일기장은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이현서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당신도 당신의 가치를 기억하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마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